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989년 11월 24일, 미국 워싱턴주 에큼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감동적이고 미스터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날 맨디는 밝은색 스웨트셔츠와 녹청색 바지를 입고 보라색 줄무늬가 있는 하늘색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하던 달리기를 위해 집을 나서기 전 워크맨을 챙겨 음악을 들으며 충실한 반려견 경찰견 키러와 함께 나갔습니다. 맨디는 오후 2시 30분경 집을 나섰고 그녀의 어머니 메리는 그의 딸을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이 될 줄 몰랐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맨디와 키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메리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맨디는 규칙적이고 시간을 엄수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돌아오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결국 키라가 꼬리를 말고 혼자 집에 돌아왔을 때 메리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맨디의 남자친구 릭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릭도 그녀에 대한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절박한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시간 안에 지역 주민들과 경찰이 힘을 합쳐 맨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녀가 달리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지만 그 어떤 단서도 그녀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종 이틀 후 그녀가 입고 있던 것과 비슷한 녹색 바지가 도로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메리는 이 바지가 맨디의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바지는 분석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무런 단서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수색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경찰은 맨디가 달리던 산책로와 근처 숲, 그리고 지역 내 강과 호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실종 후 27일 동안 가족과 지역 사회는 맨디가 살아 돌아오길 바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녹색강에서 발견된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맨디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맨디 스테빅 사건의 미스터리를 파헤칩니다. 이 이야기는 수십 년에 걸쳐 에큼이라는 작은 마을을 뒤흔든 사건으로 지금도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맨디 스테빅의 이야기는 워싱턴주 와컴 카운티의 작은 마을 에큼이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곳은 북쪽 캐스케이드 산맥과 와컴 호수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202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246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좋은 이곳은 많은 주민들에게 매력적인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맨디 리 스테빅, 줄여서 맨디로 알려진 그녀는 1971년 4월 16일 글렌과 메리 스태틱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맨디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1974년 부모님의 이혼은 그녀의 유년기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듬해 맨디의 형 브랜드가 알래스카에서 사냥 여행 중 1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메리는 자녀들과 새로운 시작을 위해 워싱턴주의 작은 마을 에큼이로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이곳에서 맨디는 형제 리와 몰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역경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키워갔습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맨디는 그녀의 지역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생기와 매력을 가득 품은 그녀는 친구들과 이웃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업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외 활동에서도 놀라운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맨디는 학교 밴드에서 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을 연주했으며 스포츠에 대한 열정도 대단해 농구와 소프트볼 팀의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말을 타는 것을 좋아하며 그녀가 하는 모든 일에서 뛰어나고자 하는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전직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디는 모든 것을 갖춘 아이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타픽 가족의 집은 스트랜드 로드에 위치해 있었으며 주 도로에서 약 1.5km, 녹색강에서 약 떨어진 조용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맨디는 이 마을 주변을 달리는 것을 좋아했으며 그녀의 달리기 코스는 강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메리와 가족의 독일 셰퍼드 키라는 종종 그녀와 함께 달리기를 했습니다. 특히 메리는 딸 옆에서 자전거를 타며 맨디가 사랑했던 건강하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격려하곤 했습니다.
맨디와 그녀의 지역 사회의 이러한 연결성은 이후 벌어진 사건들을 더욱 참혹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많은 잠재력을 가진 젊은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실종을 겪게 되었을까요? 맨디 스테빅의 미스터리는 점차 펼쳐지기 시작했고, 에크미는 이전과 같은 마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맨디 스테빅이 마운트 베이커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녀는 단순히 높은 학점만으로도 주목받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등생으로서 그녀는 수화를 배우며 유용하고 영향력 있는 기술을 습득하려는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메리는 딸의 야만적인 꿈, 특히 산업 비행사가 되고자 했던 열망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18세의 맨디는 센트럴 워싱턴 대학교에 합격하여 산업 비행사 면허를 취득하려는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대학 첫 학기 동안 그녀는 비행기 계기판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단력 있는 그녀는 새로운 길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학교에서 맨디는 일본인 친구 요코를 만나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기숙사를 사용하며 빠르게 친해졌고, 요코의 도움으로 맨디는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맨디는 기본적인 일본어 회화를 구사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헌신과 학습 능력을 입증하는 증거였습니다. 그 당시 맨디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한 남성과 교제 중이었습니다. 이 관계는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고, 그녀는 균형 잡히고 희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89년 11월, 센트럴 워싱턴 대학교는 추수감사절 휴가를 맞아 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맨디는 이 기회를 이용해 에크미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휴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요코를 초대했고, 요코는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가족의 일원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척들이 모이고 웃음과 이야기가 넘치는 스테빅 가정은 풍성한 음식과 함께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인 1989년 11월 24일, 휴일은 평온하게 이어졌습니다. 맨디와 요코는 이웃을 탐험하며 맨디가 요코에게 에크미의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보여주었습니다. 산책 후에는 맛있는 식사를 즐겼습니다. 오후 2시쯤 맨디는 정기적으로 하던 달리기를 하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메리는 친척들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맨디를 동행할 수 없었고, 요코 역시 집에 남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평화롭고 즐거운 오후 중 하나로 보였던 이 날은 곧 비극적이고도 충격적인 미스터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맨디는 운동화를 신고 워크맨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독일 셰퍼드 키라도 여느 때처럼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메리는 추수감사절로 분주했기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맨디는 늘 성실했고 정해진 시간 안에 돌아오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맨디가 돌아오지 않자 메리는 점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반려견 키라가 오후 4시 30분경 혼자 집으로 돌아왔고, 이는 맨디 없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키라는 꼬리를 다리 사이에 말고 있었으며, 이는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였습니다. 딸의 부재와 키라의 이상 행동은 메리에게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메리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맨디의 오랜 남자친구 릭이었습니다. 메리는 혹시 맨디가 그의 집에 들렀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릭은 놀란 목소리로 그날 맨디를 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순간 메리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맨디는 책임감 있는 젊은이로 알리지 않고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메리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지역 보안관에게 연락해 딸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에크미의 작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고, 충격을 받은 주민들은 맨디를 찾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자발적으로 조직된 수색팀은 맨디가 주로 달리던 경로를 포함해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주민들은 그녀가 그날 달리던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지만 이상한 점을 지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색 초기에는 맨디가 주로 달리던 산책로에 집중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베테랑 탐정 론 피터슨은 더 넓은 지역을 포함하는 수색 작전을 조직하며 숲과 근처 수역까지 포함한 조사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에서 시작해 조사 범위를 넓혀가야 했습니다. 라고 론은 나중에 설명했습니다. 끝없는 불확실성. 밤이 깊어도 맨디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불확실성은 수색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갉아먹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로와 숲은 전구 생기 넘치는 한 여성이 사라지기에는 너무 광대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자원봉사자들과 추가 경찰이 합류해 수색이 재개되었습니다. 답이 없는 시간은 메리와 지역 사회의 고통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맨디는 에크미에서 사랑받는 생기 넘치는 존재였으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생각 자체가 모두에게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졌지만 그녀를 살아있는 채로 잡겠다는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실종 이틀 후, 수색팀은 도로변에서 녹색 바지를 발견했습니다. 바지는 찢어지고 더럽혀져 있었고, 이를 본 메리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맨디가 입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메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견은 모두에게 불안을 더욱 키우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지가 맨디의 것인지 아닌지는 당시로서는 알 수 없었지만 분석을 위해 보내졌고 결과는 명확한 답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수색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찰경과 지역 소방대에서 빌린 보트를 동원해 근처 수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27일째, 탐정 론이 이끄는 팀은 모두가 두려워했던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디 스테빅의 시신이 녹색강의 측면 수로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실종 당일 신었던 러닝화만 신은 채로 물속에 있었고, 이 발견은 몇 주간의 고통스러운 불확실성을 끝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탐정 론은 차가운 물에 직접 들어가 시신을 수습했으며, 그의 팀은 시신이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배를 조작했습니다. 이 발견은 에크미라는 작은 평화로운 마을을 강렬한 수사 과정 속으로 밀어넣었으며, 마을 사람들을 충격과 답을 향한 열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맨디의 실종과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사이의 시간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생기 넘치던 젊은 여성이 이렇게 작은 평화로운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숨어있던 포식자의 희생양이 되었던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나 누군가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걸까요? 답을 찾기 위한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단서가 부족해 모두가 의문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시신의 발견은 이 사건에 또 다른 어두운 장을 추가했지만 동시에 맨디를 위한 정의를 찾겠다는 결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수사관들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은 맨디의 가족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 몰리는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로 그 순간을 회상합니다. 나는 들판으로 달려가 인생과 신에게 소리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 비극의 충격은 스테빅 가족의 집을 넘어 에크미 지역 사회 전체에 퍼졌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했던 마을은 순식간에 불안과 공포로 변했고 이웃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맨디의 끔찍한 운명은 작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수사의 시작, 불편한 진실. 수사 초기부터 탐정들은 이 사건이 잔인한 살인 사건임을 확신했습니다. 옷이 없던 시신과 강물에 반쯤 잠긴 위치는 성폭행의 가능성을 즉각적으로 의심케 했습니다. 맨디의 팔에 난 깊은 긁힘 자국은 그녀가 공격자로부터 도망치려다 가시던 물속을 달렸을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머리 뒤쪽의 둔기에 의한 상처는 그녀가 물에 빠지기 전에 공격당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익사로 확인되었지만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녹색강의 얕은 물에서 익사가 우연히 일어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또한 신체에 남은 학대의 흔적은 맨디가 고의적이고 잔인한 공격의 대상이 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어두운 미스터리로 변했고 수많은 질문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평화로운 에크미 마을에서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맨디는 계획된 공격의 대상이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위험한 사람과 우연히 마주친 것일까요?
당시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탐정로는 맨디의 시신에서 DNA 샘플을 채취해 보냈고, 이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유전자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수사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었지만,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찾지 못한 것은 탐정들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DNA의 발견으로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약 30명의 지역 남성들이 DNA 샘플을 제출했지만 어느 누구도 범인의 유전자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탐정들은 증거를 재검토하고 증인들을 다시 인터뷰하며 새로운 단서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크미 지역 사회의 안정감은 깊이 흔들렸습니다. 불확실성은 평화로운 공동체를 불신으로 바꾸어 놓았고 일상적인 활동조차도 불안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맨디, 모두에게 사랑받던 젊은 여인은 마을의 상실과 슬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명확한 용의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탐정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프로파일의 생성은 과학이 결국 범인을 밝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기시켰습니다. 수사관들은 맨디가 달렸던 경로에서부터 그녀의 신체 분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하며 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범인이 여전히 마을에 남아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영원히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 속에 에크미를 떠났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도 맨디 스태틱 사건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작은 지역 사회에서의 안전이 얼마나 취약한지와 정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가족들, 수사관들, 법의학자들은 그녀의 기억을 기리며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 고통이 조금이라도 가라앉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헌신을 이어갔습니다. 수사는 DNA라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증거 조각들은 언젠가 범인을 밝혀낼 수 있는 가장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편, 에크미 지역 사회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으며, 맨디 스태빅 사건은 그들의 안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아프게 상기시키는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1989년 12월 4일, 작은 마을은 슬픔 속의 하나로 뭉쳤습니다. 맨디가 다녔던 옛 학교에서 추모식이 열렸으며, 약 1000명의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추모식에서는 감동적인 말들이 오갔습니다. 맨디의 어머니 메리는 그녀의 연설로 모두를 울렸습니다. 맨디는 진정한 생존자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쁜 상황을 교훈으로 삼는 것을 믿어왔습니다. 이 비극은 우리가 이러한 철학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진정한 도전입니다. 이 추모식은 맨디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었고, 정의를 바라는 마음을 강화시켰습니다. 추모식 이후에도 사건은 수년간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러다 2009년, 탐정 케빈 보웨이가 수사를 맡으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하며 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수사 중 한 단서는 지역 마약상이었던 존 위스니에프스키가 범인을 알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보는 결론을 내지 못했고, 그의 DNA는 맨디의 시신에서 발견된 프로파일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케빈은 더 나아가 존이 정착한 캄보디아로까지 여행했지만, 역시나 의미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정체 상태로 남아있다가 2013년 6월,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두 어머니 메리리 앤더슨과 헤더 백스트롬은 에크미에서 약 35분 거리에 있는 벨링햄의 지역 공원으로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동안 두 여성은 일상과 맨디의 미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곧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헤더는 맨디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이 누구인지 의심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메리리도 같은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티모시 베스. 서로를 잘 알지 못했던 두 여성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충격적인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메리리는 남편의 친구였던 티모시와 관련된 불쾌한 에피소드를 경찰에 보고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어린 아들과 집에 혼자 있을 때 티모시가 전화를 쓰겠다며 나타났습니다. 통화가 실패로 끝난 후,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암시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메리리는 그를 맞서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고 티모시는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그의 뻔뻔하고 침범적인 행동은 메리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녀는 그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헤더 백스트롬의 티모시 베스와의 경험은 수사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맨디가 실종되기 몇 달 전 소프트볼 경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티모시가 그녀에게 적극적이고 불쾌한 방식으로 추파를 던졌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메리 리 앤더슨의 이야기와 함께 이러한 경험들은 티모시에 대한 의혹을 강화했고 두 여성은 자신의 경험을 경찰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사람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사건에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일치하자 두 여성은 이 정보를 경찰에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전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티모시 베스는 맨디 스테빅 사건의 새로운 국면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티모시의 과거에는 이 끔찍한 범죄와 연결될 만한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이는 정의로 가는 마지막 단서였을까요? 메리 리가 탐정 켄 게이츠에게 연락했을 때 그녀는 티모시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수사 결과 1989년 티모시가 맨디가 자주 뛰던 경로 근처의 집에 살았고 그녀와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1990년에 에버슨으로 이사해 그 이후로 평범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으며 베이커리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티모시 베스는 처음에는 DNA 샘플 제공을 거부했지만 탐정들은 그의 행동을 면밀히 감시하며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그의 방어적인 태도와 모순된 진술은 의혹을 더욱 키웠고 수사팀은 대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티모시가 일하던 베이커리의 매니저 킴 와그너가 도움을 자처했습니다. 지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끼친 사건의 여파와 맨디 가족의 고통에 공감한 킴은 행동을 결심했습니다. 몇 주간의 관찰 끝에 킴은 드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티모시가 작업장에서 음료수 캔을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킴은 이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행동하여 캔을 탐정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샘플은 분석을 위해 보내졌고 2017년 12월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캔에서 채취한 DNA는 맨디 스테빅의 시신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했으며 이는 거의 30년 동안 수사관들이 찾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결정적 증거로 인해 티모시 베스는 작업장에서 체포되었고 공식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그는 놀라운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는 맨디와 비밀 연애를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DNA가 발견된 이유를 해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맨디의 가족은 이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며 그의 범죄에서 주의를 돌리려는 절망적인 시도라고 묘사했습니다. 2019년 5월에 시작된 재판은 큰 주목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은 티모시의 조작적인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동생 톰 베스는 티모시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설득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또한 어머니에게도 알리바이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증거와 충격적인 증언에 기반해 배심원단은 2019년 5월 24일 티모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2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맨디의 어머니 메리 스테빅은 다음과 같은 말로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것이고 그가 출소할 때쯤에는 그의 삶도 거의 끝나 있을 것입니다. 티모시의 유죄 판결은 에크미에서 가장 암울한 사건 중 하나를 마무리했지만 비극의 감정적 영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맨디 스테빅 사건은 수십 년이 지난 범죄라 할지라도 진실을 찾으려는 끈질긴 노력과 과학 수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티모시의 맨디와의 관계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이것이 유죄를 피하려는 절박한 시도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잊지 말고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다음 미스터리에서 다시 만나요.